그래서 2035년이 되게 상징적인 해일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뭐 디지털 금으로서 한 99% 채굴이 완료가 되고 남은 1% 정도가 굉장히 희소하게 100년 동안 채굴이 된다고 봤을 때 그 어떤 시장이 주는 메시지가 희소성에 대한 메시지가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지금부터 10년 정도 2035년도까지 모으는 전략을 잘 세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부와 이런 것들이 많이 좌지우지되지 않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로 삼층연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국민연금으로 한 일반 한 100만 원 정도 커버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이 하나가 퇴직연금. 이걸로 부족하잖아요. 200만 원 정도는.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어떤 자산을 투자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30년 동안 쓸 돈이 필요한데 30년 동안 해보니까 28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장기적 관점 설계를 하면 가장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자산이라서 결국 어느 플랫폼을 많이 활용할 거냐를 우리가 나름의 어떤 인사이트 통찰로 골라내야 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돌아가 보면 결국 이더리움이라고 되는 거고,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어니 레고를 하는 결합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걸 같이 활용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내년까지도 알트코인에 대한 센티멘트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앞으로 커지는 게 뭐냐, 스테이블 코인과 뭐 RW 시장 커진다. 오늘은 비트세이빙의 이장호 대표님을 모시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대표님, 비트코인이 가격이 8만 5천까지요. 또 최근에 하락했다가 맞아요. 9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여전히 공포고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 시장이 보면은 연말이잖아요. 요 표 하나로 우리 비트코인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전년 대비해서 1년 전 대비해서 한 17% 빠졌더라고요. 연초 대비해서는 저거보다 적긴 한데 다른 자산도 같이 빠졌으면 위축감이 적긴 한데 와, 다른 자산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최근 1년 금이 63% 올랐고요. 은이 2배 올랐어요. 은이 요즘 다 나니까. 나스닥 또한 13% 올랐고, 나스닥 100, 이제 S&P 500도 한 12% 정도 올랐고, 다른 자산들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퍼포먼스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되게 위축이 되고, 이 시기가 또 뭐랑 또 맞물렸냐면 우리가 반감 사이클 끝났다, 영향 없다, 4년 사이클, 뭐 그 시기하고도 좀 맞물려가지고 좀 하락이 되다 보니까 진짜 반감기 4년 사이클이 종료가 아니라 뭔가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잠깐 조정이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지는 하락의 시작이 아니야? 우려들이 시장에 많이 있다 보니까 더 위축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분위기는 좀 그렇죠. 그렇군요. 요즘에 보면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갈리더라고요. 기술적 분석가들도 마찬가지고 상승 사이클 끝나서 과거처럼 이제 하락 1년 동안 나오는데, 그래서 뭐 다시 8만 터치하고 7만 가고 심지어 5만까지도 막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는 5만까지도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은 혹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5만까지 가능성 되게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 되게 강력한 하방은 7만 불 대인 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더라도 빠질 수 있는 최대 크기는 한 7만 불. 근데 7만 불이 결국은 지난번 그 사이클에서 고점이었잖아요. 6만 7천 불. 그 지점 되게 강력한 그 지점이라서 사실 이제 8만 불이 추가 악재가 나와서 하락을 하더라도 7만 불대로 빠지면 매수 수요가 엄청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지점 1차고요. 5만 불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긴 하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지난 10월 10일이 이번 사이클 고점이었다라고 치면 12만 불이 이전 사이클 보더라도 한 거기서부터 한 70% 하락을 했었으니까 5만 불, 4만 불 나오는 거는 뭐 단순하게 뭐 생각은 해볼 수 있긴 하지만 그 지점이 이제 가격이 오더라도 그건 오는 게 아니라 뭐 특정 진짜 너무 큰 악재가 있어서 빔처럼 한번 찍고 오는 거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착을 하는 거는 그냥 7만 불 정도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7만 불만 되더라도 심리적으로 엄청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하락을 하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했을 때 몇 프로 정도 더 하락을 하냐, 그리고 상승을 했을 때 얼마까지 열려 있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지금의 어떤 투자 시기를 또 결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지금의 시기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새로 진입하기에는 괜찮은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7만 불 정도면 원화로는 한 1억 정도
되겠네요. 원화로도 상징적인 가격이긴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가격은요, 우리가 여기 보면 1년 단위로 나오긴 했지만 처음에 너무 하락한 걸 찍고 가니까 이 분위기가 좀 그럴 수 있는데 좀 심리적 안정을 좀 찾을 필요가 있는 게 요거 보시면 결국은 큰 수익은 단기적인 그 리스크를 감수할 때 장기적으로 이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텐데요. 1년이 요 방금 얘기했던 고성과가 요 1년 성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2년, 3년, 4년 이제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여기 연평균 성장률이에요. 연평균 성장률 관점으로 보면 사실 비트코인은 괜찮죠, 압도적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적립식 투자자들은 너무 좋은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빠지는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잖아요.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연초 대비해서도 10% 떨어져 있으니까 계속 모을 수 있었던 시기니까. 그래서 또 막상 이 시기가 지나서 뭐 내년이나 오르고 갑자기 좋은 호재가 나타나서 오르고 하면 또 조바심 엄청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시기가 되게 좋은 시기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그 요즘에 뭐 탈 패턴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패턴대로 가면은 한 1년 정도 하락이 나오는 거잖아요. 패턴대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턴, 탈 패턴. 그게 내년이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패턴대로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월쯤부터 조정을 받았으니까 원래 기존 사이클 패턴대로 하면 그 시기긴 하니까요. 물론 덜 올랐지만 내년까지도 계속 하락이 나오면 이제 패턴대로 간다라고 보는 거고, 내년에 하락이 안 되고 가격이 오르거나 방어를 하면 패턴이 깨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후자의 배팅을 해보고 싶어요. 그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에 4년 사이클이 있지만 아마 아시겠지만 공 대표님도 이게 유동성 사이클하고도 일치했거든요. 네. 이제 과거의 폭등과 폭락은 유동성이 굉장히 풀렸을 때,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풀렸을 때 올랐고 통화량이 긴축이 들어갈 때 떨어지는 사이클 맞아 떨어졌는데, 이번 사이클이 그게 딱 다른 첫 해가 되는 거예요. 사이클에서 내년은 긴축이었던 해거든요. 2018년도, 2022년도 그렇잖아요. 근데 2026년도는 긴축이 아니라 통화 완화가 되는 시기를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저는 거기서는 상관성은 유동성이랑 비트코인은 더 가깝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관점으로 이걸 보면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그런 궁금증이 많이 있을 거예요. 2025년도도 작년에 전망을 할 때요, 금리 인하 기조고 굉장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것이고 자산 시장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2024년도 말에 또 2025년도 초에 굉장히 많이 전망했잖아요. 게다가 뭐 미국이 이 비트코인 시장이나 여기에 되게 규제 완화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가니까. 근데 결과로 뚜껑 열어봤더니 2025년도 말이 됐더니 마이너스인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됐나를 한번 좀 복기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유동성 사이클 자체는 전망이 맞았다. 금리가 인하했고 돈이 많이 풀렸고 뭐 12월 달에 양적 긴축도 종료했고 그랬기 때문에 S&P 500이나 뭐 다른 자산들의 가격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세계 정세도 지정학적 이슈, 어떤 불확실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금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유만으로는 비트코인도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성과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고점대 30%. 저는 그게 여기 이제 그래프로 딱 나타나. 비트코인만 안 좋았어요. 비트코인만. 야, 정말 슬픈 현실인데 저거를 아마 예측은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내에서만 있었던 이유. 그 첫 번째가 10만 불이 넘어서고 그 지점에서의 고래 물량, 고대 고래 물량들의 어떤 매도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뭐 긍정적으로는 손바뀜이 있는 시기가 2025년 돼버린 거예요. 그게 고래라고 하면 5년이나 7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이동을 하는 거죠. 즉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동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2021년 사이클이랑 2017년 사이클보다도 2025년이 고래의 물량이 훨씬 더 많이 이동을 했어요. CDD라고 하는 온체인 지표를 보면 이 피크가 나온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2, 3년 정도 되는 물량들이 이제 손바뀜이 되면서 시장 하락을 전환됐는데 이번이 유독 많았다. 유독 많았던 이유는 고래들이 아마 지금 10만 불이라고 하는 이 시점을 뭔가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좀 팔자, 빠져나가자 이런 좀 시기를 봤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번이 과거와는 다르게 ETF가 또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10,000개, 20,000개, 30,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처분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유동성이 환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올해 7월 달에도 2011년도 지갑이 움직여서 한 10,000개 정도? 20,000개 움직이기도 했고요. 이게
꽤 많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자산에서는 없는 어떤 하나의 흐름이 비트코인이 있다 보니까 공급적인 부분에서의 하나 영향을 끼친 상태였고요. 이게 근데 이제 뭘 만났냐면 수요 둔화가 있는데 결국 저 고대고래의 매도를 10월 10일 이전까지는 그 기관들이 많이 받아준 흐름이 있어가지고 그게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뭐 오리아마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그다음에 ETF 이런 기관들이 잘 받아주면서 되게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옛날에 있는 고래들이 손바뀜이 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손바뀜. 아름다운 손바뀜. 근데 아름다운 손바뀜이 돼야 우리가 다음 100만 불을 기대할 수 있는 레벨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손바뀜이 되게 좋은 흐름이다. 올해 많이 손바뀜이 돼야 된다 생각했고 실제로 되고 있었고 10월 10일 날 크래시가 한번 났잖아요. 저 때 이후로 완전히 이제 센티멘트 완전 바뀐 흐름이 돼버린 것 같아요. 특히 크립토 시장에서의 어떤 그 얇은 유동성과 구조적인 리스크 있죠. 그 레버리지, 뭐 파생 상품 비중 높고 거기서 났던 어떤 강제 청산이 한 번 되면 이제 연쇄 청산이 되면서 피드백 루프가 완전히 계속 하락을 일으키는 루프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10월 10일 날 이제 한번 일어났고 근데 이때 소식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었거든요. 잠깐 하고 넘어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다시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언급하자마자 폭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뭐 190억 달러? 이게 그때 루나 때 대비해서 10배 정도 큰 청산이라고 기억을 해요. 청산 일어나면서 마켓 메이커들이나 유동성들이 많이 말라버린 거죠. 연결이 돼서 지금 되게 힘든 12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2026년도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유동성 사이클이 오는 시기다. 그걸 한 문장으로 하면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에 굉장히 희소한 자산이 가격이 떨어지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내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근데 뭐 내년에도 그러면 고래들이 계속 매도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을 거고 그 부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충분한 순바뀜이 일어났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는 포커스이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내년은 오히려 올해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하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올해 미리 조정을 받아서 내년에는 실제 유동성 사이클이 올 때 그게 가격으로 더 반영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고래들이 셀을 하는 물량을 받는 거는 이제 유동성 사이클이 온다고 했을 때 기관이 받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랬죠. 2025년도도. 그 기관이 이번에 뭐 우리가 비트코인 재무 전략하는 기업도 많이 등장하고 상장사들, ETF 등장. 큰 두 가지 주체였고 국가라는 주체는 아직 뭐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많이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도 뉴스 보니까 뭐 JP 모건이나 뭐 뱅가드나 이런 데서 자기들 부자들 고객한테 비트코인 상품 이제 팔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작용을 하면은 고래들이 파는 물량을 받아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 그들이 그걸 하려면 그들이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들이 또 보유 주체로 넘어오니까 또 하나 수요가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의 하락 정도를 봤을 때는 5만 불도 가능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한 7만 불 정도 오면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지지를 해줄 것이다. 맞아요. 그게 크게 봤어도 그렇고 주변에 그냥 우리가 이제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정서를 네. 보면 7만 불만 오면 본인 어떻게든 다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 안 하는 사람도 실자 보이면 내가 어떻게든 다 사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보니 그럼 안 가겠네요. 7만 불. 그거 안 가요. 와, 그럼 안 가요. 제가 그 예전에 그 2022년도에도 네. 2만 불 정도 빠졌잖아요. 그때 그 2만 불 정도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15,000불 전만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5,000불 되면 사겠다 이런 분도 되게 많았고 근데 결국 그 터치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해라가 늘 같은 조언이긴 한데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내년도 유동성 사이클이 연말에 와가지고 뭐 1년 동안 하락해서 오는 것보다는 한 뭐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좀 앞단에서 유동성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좀 시장의 전문가들 전망을 조금 더 섞어서 들어보면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뷰들이 있던데요.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상반기는 지금 뭐 일본 중앙은행이나 금리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도 있고. 근데 그게 계속 인상을 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분석이 있더라고요. 하반기 때 중간선거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상반기에는 좀 주춤주춤 하다가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시기적으로. 네네. 그 톱니 같은 경우는 내년 1, 2월 바로 강세론을 말하더라고요. 그건 조금 이르다고 보시는. 근데 톱니는 약간 전망이 오락가락 하던데 오히려 그때 좀 떨어진다고
전망도 있었고 12월 12월 달에 엄청 오른다고 또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톱니는 이제 기본적으로 워낙 강세론자이다 보니까 참고. 강세론자가 돈을 벌긴 벌어요. 날카로운 분석인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톱니도 근거가 보면 이제 미국의 머니마켓 펀드에 워낙 이제 현금성 자산이 거의 7조 달러 정도 있으니까 MMF. 근데 그게 역대급 자산이니까 규모니까 미국에서 금리가 조금 12월 내리고 1월 또 내리고 하면 이자 수익이 좀 별로니까 이게 좀 위험 자산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런 근거도 좀 많이 달고 있어서 뭐 저는 근거가 없진 않은데 뭐 시기적으로는 좀 예측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크립토 쪽으로 내려오면 저는 12월은 산타랠리 없을 거라고 계속 봤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 크립토에 있는 재밌는 건데 미국 시장에서의 이 비트코인 수요나 이것들이 작진 않아요. 미국 투자자들이. 근데 12월은 세금에 대한 전략 때문에요. 어떤 애는 이 세금을 조금 절세하기 위해서 손실 난 자산을 매도를 하는 경향도 있고요. 어떤 해는 그 다음 해로 이연을 시켜서 장기 보유로 넘어가고 장기 보유하면 또 이제 세금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매도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큰 해도 있고 12월에 그냥 매도하지 않고 좀 이연을 시키려고 하는 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올해 자산 비트코인만 빠졌잖아요. 비트코인이 저 정도고 알트코인은 거의 엄청나단 말이죠. 하락률이 30, 50, 70% 막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자산들 다 수익 받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결정을 할까? 만약에 대표님이 뭐 알트코인도 투자했고 비트코인도 투자했고 그렇다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손실 나고 있는 이 자산을 손실 확정을 지으면서 월말에 연말에 수익이 난 다른 자산들의 수익을 좀 이제 상계를 시키는 거죠. 그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해다. 2025년도에 크립토가 손실이 또 많은 자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크립토는 12월에 이 매도 압력이 되게 강하게 작용할 거라고 좀 봤어요. 그런 이유가 좀 컸던 것 같고. 근데 반대로 해서 2023년도나 2024년도 어떤 해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자산이 수익을 계속 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요 장기 보유로 넘어가기 위해서 매도보다는 계속 보유 전략을 택하는 해도 많이 있어서 그럴 때는 오히려 12월 달이 괜찮고 올해 같은 경우는 유독 크립토만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자산에서 그 전략을 택하는 매도세가 많을 거다. 그럼 반대는 뭐냐면 비트코인이나 본인이 보유했던 암호화폐가 장기적으로는 보유를 하면 좋겠다고 한 자산인 경우는 매도를 하면 다시 매수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매수는 이제 1월 달이 좀 되잖아요. 그럼 만약 12월 달에 우리가 이렇게 좀 가서 매도가 계속 많고 실적이 안 좋으면 이제 반대로 1월 달은 이 크립토는 조금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제 그 매수 수요가 같이 느끼면서 그렇게 좀 보이긴 해요. 피델리티나 블랙록이나 걔네들 상품에 보면은 뭐 1%에서 5%까지 비트코인을 담게 하는 그런 전략이 있잖아요. 올해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내년을 딱 들어갔을 때 이거를 의무적으로 1%에서 5%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비중이. 오른 걸 팔고 비트코인 비중이 떨어졌을 테니까 네네네. 더 사야 된다. 포트폴리오 할 때 리밸런스 할 때 수요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12월에 많이 떨어지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도 보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오른 거 팔고 비중 떨어진 거를 다 채워넣어야 되니까. 그게 또 매수로 생길 수 있죠. 그것도 있겠네요. 세금도 있고. 그런 부분 보면 매크로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더라도 12월에 많이 조정되면 1월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혹시 내년 연말 가격 연말 가격 근거 좀 있으면 좋으니까 유튜브 보신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파워로우 모델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잖아요. 파워로우 모델의 가격 그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됐거든요. 왼쪽이 파워로우 모델의 연평균 성장률이에요. 오른쪽이 실제 비트코인 가격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파워로우가 결국 로그 함수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거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뭐 2015년도 19년도에는 연평균 96%. 요거 모델상에 실제로도 한 85% 됐고요. 2020년도에서 24년도 지난 5년간이네요. 연평균 51%가 요 모델상의 성장률이었는데 실제는 64% 성장했어요. 지금부터 앞으로가 35%, 26% 이렇게 성장률인데 이렇게 보면 가격 전망이 좀 덜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엑셀 테이블인데요. 파워로우 모델을 조금 더 값을 보수적으로 바꾼 모델인데 보시면 모델의 가격이에요. 중간이 8년도부터 보면 이 모델상의 가격은 18년도 말이 6,100불이고 19년도가 10,000불, 20년도가 16,800불, 21년도 말이 26,000불, 22년도가 39,800불.
그다음에 23년도가 58,400불, 작년 말이 83,700불이거든요. 네. 근데 보면 실제 가격은 작년 93,000불로 비슷하잖아요. 네. 2023년도는 모델 가격은 58,000불인데 실제 가격은 42,000불. 2022년도는 요 가격으로 추정을 하는데 2022년도는 우리가 이제 뭐 FTX, 루나, 그다음 금리도 막 인상됐고 해서 훨씬 더 빠진 거예요. 모델상은 39,000불인데 실제는 16,000불 된 거죠. 근데 2021년도는 모델상은 26,000불인데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시장이 불장이 오면서 46,000불. 이렇게 이제 해마다는 약간 이게 좀 이게 그 차이가 나긴 나는데 결국 하나로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건데요. 그 가격 봤을 때 올해에는 2025년도는 11만 7,000불이거든요. 올해 말은. 그러니까 올해 뭐 우리가 연중에 15만 불 간다, 20만 불 간다 이런 전망도 많았잖아요. 그게 되게 오히려 더 공격적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11만 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오히려 못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내년은 이 모델상으로 한 16만 불 정도 되거든요. 모델상으로도 16만 불이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이나 보면 한 15만 불에서 한 20만 불을 원래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게 내년이 그 지점이 되지 않을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인지를 좀 보면 15만에서 20만 불 정도. 네, 그게 이제 딱 그 파우로의 어떻게 보면 중간선인 거죠. 파우로는 16만 불이고 그리고 연평균 그냥 25%씩 계속 성장을 하면요. 작년에 이제 93,000불하고 보면 내년 말은 14만 6천 불 돼요. 비슷한 약간 비트코인이 안정적 가면 특별히 외부 요소가 개입해가지고 가격을 흔들지 않는다면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우로로 보면은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네요. 파우로로 보면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더라도 네. 녹색 선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13년도 엄청 불장이었잖아요. 넘어서요. 그다음 17년도 확 넘어서요. 근데 떨어질 때도 18년도 좀 밑으로 갔다가 결국 여기에 맞춰서 로그 함수로 성장을 하는 비트코인이 어떤 기초 자산이 있는 게 아니고 매출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파우로는 뭐 기업은 안 맞아요. 매출이나 뭐 수익이 발생하는 그리고 기초 자산이 있는데도 잘 안 맞죠. 그거는 네트워크 확장의 법칙이나 이런 거에 좀 잘 맞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거기에 좀 가까운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저 그래프를 딱 봤을 때는 약간 보라색 선을 한 번 정도는 터치해 줄 것만 같은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없었네요. 맞아. 이게 시장이 확실히 좀 성장을 하고 제도화가 되면서 이 변동성이잖아요. 결국은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점점 더 터치할 가능성보다 안 터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때는 시장이 되게 왜곡된 시장이었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DCA 하기에 좋은 시기다. 지금은 DCA를 하기 좋은 시기고 오히려 뭐 현금 좀 있으면 매수 비중을 높여도 좋은 시기긴 하죠. 같은 금액으로 하기보다는. 오늘 우연히 과거 그 알람이 떠가지고 2021년도에 금리 인상기에 비트코인 투자 전략 이렇게 하면서 이제 컬럼을 쓴 게 이렇게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미디어에 언론에 내 저한테 뭐라고 썼냐 싶어서 봤더니 금리 인상기에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비트코인을 팔아야죠. 금리 인상기 팔아야 되는 방법이 있고요. 금리 인상기는 진짜 분할로 길게 사야 되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 전략으로 매수.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쭉 나눠서 그럼 자산 떨어지면서 계속 늘어나니까 길게 사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기니까 지금은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한 번씩 더 많이 하면서 수량을 늘리면서 분할로 가는 이 전략이 좀 더 낫겠죠. 근데 이번에 그 FOMC 결과가 조금 그 실망스러웠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금리 인하 횟수가 너무 적고 예상보다 내년에 1회, 내후년에 1회, 그래서 2차례 정도 이게 너무 적어서 유동성 사이클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그냥 투자하는 김에 이미 30% 빠졌으니까 금리 인하 뭐 천천히 되더라도 좀 길게 보고 그냥 매수한다 이런 마인드로 그냥 모아가는 게 괜찮을까요? 맞아요. 이 표를 보면 약간 마음이 좀 진정이 되긴 하던데 뭐, 별거 아닐 편데 이게 뭐냐면 조정받는 해가 있어요. 2022년도 65% 빠졌고 2018년도에 13% 빠졌고 또 그런 해가 지나면 우리가 뭐 2015년도에도 34%, 16년도에도 125%, 17년도에도 뭐 14배, 19년 뭐 2배, 20년도 4배, 그리고 뭐 작년, 재작년도에도 많이 올랐죠. 이게 좀 조정을 또 받고 있는데, 이게 뭐 과거처럼 뭐 3년 오르고 1년 하락하고 3년 오르고 1년 하락하고 이렇게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사람의 심리가 작용해서 하는 투자 시장이 그렇게 공식처럼 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뭐 2년 오르고 1년 먼저 또 빠지는 흐름으로 좀 되긴 했는데, 또 1년 빠졌으면 그 다음에 또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있고 좀 길게 보면 비트코인이 괜찮죠. 그리고 저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 투자를 앞으로 그냥 10년이 되게 중요하다 얘기 많이 하고 2035년 35년 되게 상징적인 해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해인지 아시죠? 반감기 99%. 비트코인이 이제 99% 채굴이 완료되는 예상이 되는 해가 2035년도니. 그래서 2035년이 되게 상징적인 해일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뭐 디지털 금으로서 한 99% 채굴이 완료가 되고 남은 1% 정도가 굉장히 희소하게 100년 동안 채굴이 된다고 봤을 때 그 어떤 시장이 주는 메시지가 희소성에 대한 메시지가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지금부터 10년 정도 2035년도까지 모으는 전략을 잘 세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부와 이런 것들이 많이 좌지우지되지 않냐. 이게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여러 자산들 펼쳐놓고 여기 좋을 것 같으면 옮겨갔다가 아닌 것 같다 팔았다가 또 옮겨갔다가 그러면 계속 얻어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전망을 하기 쉽지는 않아서 1년 전만 하더라도 국장이 이렇게 잘 될 줄 과연 몇 명이 맞아요. 전망을 했을까요? 다 망한다고 했는데. 국장 탈출은 지능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시피 그런 걸 계속 맞추기 쉽지 않으니까 저는 오히려 투자를 할 때 그 하나의 자산을 이게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계속 바라보면서 그것만 투자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어떤 투자 시기나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하는 게 큰 수익을 얻는 데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래동 공부 카페에 네. 글 하나가 올라왔었는데 네. 자기 자신이 너무 항상 재수가 없대요. 비트코인 올해 사이클의 마지막 한 해라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꼭 자기가 들어오면은 다른 거 다 오르는데 중간도 아니고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최악인 거예요. 왜 지난 장에서 이제 한국장에서 그랬던 거고 그거 이제 일부분 손절하고 넘어와가지고 네. 비트에서 또 그러니까 자기가 오면 재수가 없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 네. 2020년도 한 4, 5월쯤에 부동산을 다 팔고 2024년에 2020년도 20년 팔고 비트코인을 샀어요. 포지션 바꾼다라고 하고. 근데 그 시점에 아마 정확한 시점은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언저래요. 사는 순간 비트코인 30% 빠지고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그 허탈감이 엄청 큰가 보더라고요. 잘못 판단했다. 비트코인 확신은 있는데 뭔가 이게 하나를 바꿔 탔는데 제가 판 건 오르고 그게 또 부동산이고 산 건 떨어지고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누구나 딱 시작한 지점은 지금 되돌아보면 2020년도 그 5월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되게 잘한 선택이었거든요. 5년 지났을 때. 네, 근데 2021년도만 보더라도 고로 6개월 1년만 보더라도 2, 3개월 간의 어떤 단기 시점은 그 심리가 널 지기는 하더라고. 늘 단기 고점에 들어가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라서 대부분 그렇던데 저점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 처음 들어오신 분, 특정 자산에 처음 들어올 때는.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비슷하네요. 지금도 올해도 고래동 공부 카페 글 보면은 부동산 파시고 규제 이런 거 나오기 전에 팔고 비트로 넘어왔는데 오히려 강남 부동산은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맞아. 심리가 그럴 수 있는데 결국 이게 옳은 선택이 시간이 좀 증명해 줄 건데 어제 제가 그 여러 인플루언서들 각 이제 뭐 암호화폐 쪽도 있고 뭐 해외 주식, 미국 주식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러니까 암호화폐 쪽 분들을 안쓰럽다. 힘내라. 아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분위기가. 네. 이런 시기가 이제 모아가기가 너무 좋은 시기고 오히려 10월이나 9월 같은 그 시기가 불안해해야 되는 시기. 계속 오를 특히 뭐 저희같이 홍 대표님도 계속 이제 꾸준히 모아가시는 비트 세이빙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저 어제 그저께 창펑자오가 트윗에 글을 하나 남겼더라고요. 바이낸스 창업자. 네, 불안하면서. 저점 매수가 운이 아니라고. 운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점 매수는 뭐 타이밍을 맞춰서 매수한다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낮은 가격에서 산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그 고대 고래들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격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게 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힘든 시간들을 인내하고 장기 투자를 하면서 그 사이클을 견뎌온 거라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5년, 10년을 버티면 너네가 그 고대 고래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 인내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려면 확실히 공부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지고 뭐 단기적인 어떤 트렌드 말고 시대가 바뀌는 것에 대한.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저는 지금 시기에 계속 그래도 보유를 해도 괜찮은지 왜 중요한 자산인지가 요새 되게 많이 인용하는 요 2페이지긴 하거든요. 네. 이게 돼야지 인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비트코인 액트 법안을 믿고 투자를 하면 인내하기 힘들죠. 법안 계속 통과 안 될 수도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믿고 투자를 하면 인내 쉽지 않죠. 뭐 지수 빠진다 그러고 60% 빠졌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트렌드에서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결국 세계화는 끝났다라고 하는 메시지, 탈세계화라고 하는 메시지,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는 이 메시지 요즘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신뢰가 과거만큼 담보가 되지 않는 세계 질서의 변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어떤 자산이 더 중요해지나라는 관점인데 그게 결국은 중립적 자산이 이런 시기에 앞으로 뭐 5년, 10년, 15, 20년 계속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립적 자산이 결국은 특정 국가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자산을 말하잖아요. 특정 국가의 정책이나 네. 특정 국가의 어떤 뭐 정치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덜 받는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이죠. 금이 올해 많이 올랐던 이유도 이런 세계적인 불확실성의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즉, 이 금의 위치를 중립적 자산으로 대체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내년이 아니라 3년, 5년, 10년간에도 계속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미국만 필요한 게 아니라 중국도 필요하고 러시아도 필요하고 뭐 남미 어떤 국가도 필요하고 아프리카도 필요하고 아주 그냥 이 뭐 일반 개인들도 필요하고 그런 자산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뭐 이더리움도 그런 면에서는 중립적 인프라로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 있는 게 또 에너지란 자산도 되게 중립적인 자산이라서 에너지도 되게 중요한 자산이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자산. 한국의 어떤 회사 주식 이런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필요한 자산하고 이런 관점 좀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시대적 흐름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유튜브 채널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 운용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많이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은퇴를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투자 플랜을 이렇게 잘 소개해주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은퇴,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또 되게 실전적인 면이니까 실제적인 면이고 몇 가지 중요 포인트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노후 준비를 전 국민적으로 너무 관심 있는 주제라서 대표님도 40대 맞아요. 관심 있잖아요. 너무 많죠. 40대, 50대, 60대도 관심 많아요. 근데 평균 연령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보니까 여성들 평균 수명이 90세 넘었더라고요. 곧 100세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남성은 좀 적은가요? 남성은 그거지 안 돼요. 한 80세. 80세. 같아요. 그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광주에 회사 IR을 하러 갔다가 광주분이 어떤 분이 투자사 대표님이신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60세까지 일하고 한 10년 살고 70세 되면 이제 많이 돌아가시니까 일 끝나고 일을 안 하는 10년 정도만 준비하면 됐기 때문에 퇴직금도 있고 크게 문제가 덜 됐는데 지금은 60세까지 일하는 그것도 약간 불확실하죠. 요즘 뭐 기술의 발달 때문에 AI가 나오는 노동의 종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훨씬 더 빨리 일을 이제 중단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그리고 수명이 100세까지 가니까 최소 30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막하죠. 그런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로 세 가지 층이 있는 거 아세요? 3층 연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국민연금으로 한 일반 한 100만 원 정도 커버 가능한 것 같아요.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이 하나가 퇴직연금. 요즘 기업을 이렇게 옮겨 다니더라도 그 퇴직금 찾아 쓰는 게 아니라 IRP 계좌에 넣어놓고 퇴직금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죠. 물론 본인이 찾고 싶으면 또 찾기 때문에 이직이 잘 관리하면 그것조차도 못 모으긴 하는데 그래도 뭐 시키는 대로 잘 모으면 IRP 계좌 넣어서 뭐 세제 혜택 받으면서 모으면 이것도 100만 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로 부족하잖아요. 200만 원으로는.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되는 건데 개인연금은 뭐 여러 가지 연금 상품도 많고 본인이 어떤 자산을 투자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되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30년이잖아요. 네. 30년 동안 필요한 돈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한 달에 지금 쓰는 돈이 얼마가 필요한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한 달에 지금 필요한 돈이 국민연금이 작년에 조사해보니까 297만 원 정도 된대요. 부부 기준으로 월 적정 생활비가.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비죠. 넉넉하진 않고. 300만 원이네요. 300만 원. 그럼 300만 원을 12개월 해서 30년 동안 쓸 돈이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됐을 때 통화 가치가 안 떨어졌을 때 지금의 돈 구매를 그대로 가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느끼는 것처럼 환율 계속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럼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기울기로 떨어지냐인데 이게 뭐 이제 중앙은행은 2.5%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체감은 아주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매년 한 4% 정도씩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물가가 그만큼 오른다는 얘기는 매년 4%씩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안을 하면 지금은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되지만 뭐 5년, 10년 뒤면 300만 원으로 안 되고 그게 이제 500, 700씩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해보면 4%씩 30년 동안 해보니까 28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와, 4%로 했을 때요. 네, 28억. 그런 돈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28억을 이제 매 월로 나누면 한 800 정도 돼요. 그런 규모의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경각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냥 기존 자산으로 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 기존 성장률. 기존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그 401k 같은 경우는 미국 퇴직연금의 대표적인 요걸 다 하잖아요. 연 한 10% 정도를 성장시키거든요. 연 10% 성장도 복리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우리는 이걸 비트코인을 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뭐 올해 좀 떨어졌고 어떤 애 많이 오르고 하지만 이걸 시기열을 막 5년, 10년으로 넓혀서 연평균 성장률 개념으로 들어가면 거의 압도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게 이 자산이고 과거에는 그렇게 나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연평균 25%에서 연평균 20%를 보고 있으니까 이 자산을 장기적 관점 설계를 하면 아까 필요한 그 800만 원의 돈을 가장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자산이라서 이걸로 좀 접근을 좀 해보고 있는 거죠. 저희 채널에 8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게 언제 시점인 거예요? 30년을 그냥 월로 나눴을 때 800만 원이니까 그렇게 하면 좀 헷갈리고 필요한 시점은 요걸 보면 좀 정확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서 그냥 비트 세이빙 계산기 치면 몇 가지 계산기 툴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 은퇴 설계 파트거든요. 네. 은퇴 설계 파트에 아까 언제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연평균 2.5%가 아니라 4%로 바꾸면 4% 바꿔볼게요. 4%를 바꾸고 지금이 한 달에 290만 원 정도죠. 2,000불 정도. 이게 우리가 10년 뒤에 저기 얼마 정도 필요한지를 한번 볼게요. 10년 뒤에는 여기 보시면 4% 인플레이션 되니까 지금 300만 원이 매년 4% 인플레이션이 되면 월 생활비가 10년 뒤엔 436만 원 필요해요. 근데 15년 뒤면 530만 원. 근데 이거를 이제 30년 동안 쭉 썼다고 봤을 때 이제 평균하면 800만 원인데 그냥 특정 15년 뒤 요 지점으로 그냥 딱 생각을 해보면 15년 뒤에 은퇴한다고 생각하면 월 53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몇 개 정도를 갖고 있으면 커버할 수 있냐 요거를 시뮬레이터를 해보는 계산기를 해보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5년 뒤 뭐 지금 나이가 50세고 65세 은퇴하거나 그럼 지금이 뭐 45세고 60세에 은퇴하거나 15년 뒤에 은퇴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15년 뒤에 530만 원 정도 생활비가 필요한데 이 530만 정도 생활비를 만들려면 비트코인 몇 개 있어야 되냐 요거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개수를 비트코인 연평균 25% 성장한다고 하고요.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비트코인을 0.4개 정도 갖고 있으면요. 15년 뒤에 비트코인의 예상 가치가 98만 불 정도 돼요. 약 100만 불 정도 되는 거죠. 100만 불 정도면 15억 정도 되는 거네요. 네. 이게 4% 룰이라는 거 적용했거든요. 4% 룰이 뭐냐면 대표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은퇴까지 모아놓은 노후 자산에 매년 4%씩 꺼냈으면 인플레이션 생기는 만큼을 더 증액해서 매년 출금을 하면 30년 정도는 고갈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통계 결과가 있어요. 네. 논문으로 나왔고 그래서 재무 전략할 때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서 비트코인도 15년 정도를 이렇게 모은 거예요. 15년 동안 0.4비트를 모은 거지. 4비트를 모아서 첫 해에 4%를 꺼냈으면 이걸 3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거니까 4%의 금액이 이제 예상 생활비랑 일치하면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4%가 이제 한 484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0.41개 정도 이제 모은다면 좀 부족하니까 0.45개 정도? 0.45개 정도로 보유하면 4%를 하면 550만 정도 되거든요. 540만 원. 그러니까 이 생활비 커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월 생활비를 넘어서는 수준이 딱 되는 거죠. 0.45개. 근데 그러면은 이게 그 다음에는 찾을 때 그 3,700에다가 4%를 얹혀서 팔면 팔아서 쓰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찾아 써도 원금이 아니라 전체 총 자금이 고갈이 안 된다는 거예요. 30년 쭉 찾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자산 있잖아요. 요것도 연평균 성장률 가지고 성장을 하니까 증액이 되니까. 근데 4% 룰이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되게 보수적인 룰이에요. 왜냐면 요 4% 룰을 할 때 나온 이제 계산했을 때 자산이 주식 채권 6대4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평균 한 10% 정도 성장을 가지고 통계치를 낸 거예요. 네. 비트코인은 우리가 연평균 변동성이 줄어들더라도
한 15%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수환 자산이라 그러면은 4% 룰이 아니라 사실 한 6% 7%까지 가도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보수적인 거고 더 빼서 써도 된다는 더 빼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 딱 직관적으로 0.4개 정도 모으면 노후에 15년 뒤부터 해가지고 좀 할 수 있겠다. 근데 이 0.5, 5개가 0.4개나 0.45개가 그 지금이 아니라 15년 뒤에 저수량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0.4개를 갖고 있다고 15년 뒤에 0.4개를 갖고 있으면 보장은 없잖아요. 지키는 게 아시다시피 너무 힘드니까 잘 지켜서 그래서 저 정도 목표를 가지고 딱 하면 그래도 딱 윤곽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 말은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금 그 몇 개 없는데 예를 들어 0.1개 있는데 15년 동안 0.35개만 더 더해놓게 모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0.1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0.1개를. 그러면은 0.45개를 하려면 내가 매월 얼마씩을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야 될까를 해보는 거죠. 매월 얼마를 투자할 거잖아요. 500불이면 70만 정도 넣으면 0.43개 나오네요. 조금 부족하네요. 네. 510달러, 75만 원. 조금 부족하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0.1개를 갖고 있으면 매월 한 75만 원씩을 15년 정도 사면 0.45개 정도 모을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이만큼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전략을 잘 짜면. 왜냐하면 모아놓은 비트코인을 매월 팔아 쓰는 개념이잖아요. 네. 사실 15년 정도 뒤면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금융상품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다시피 뭐 JP모건이나 이미 미국의 주요 금융사들은 비트코인 담보를 활용한 대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거죠. 한국도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보유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돈을 이제 대출할 수가 있죠. 연 뭐 4%, 5%든 6%든 그러면은 일부는 이제 팔아 쓰고 일부는 요생활비를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마련을 하면 훨씬 더 비트코인 줄어드는 속도 줄어들죠. 근데 비트코인 연평균 성장률을 감안해보면 팔아서 쓰는 것보다는 이제 대출 이자가 나가더라도 하는 게 훨씬 낫고 그 시뮬레이션 한 것도 있거든요. 그거 보면 되게 압도적이긴 해요. 또 그건 나중에 한번. 너무 많은 숫자가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지금은 담보대출 없이도 이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도 이렇게 숫자적으로 보여주시니까요. 이게 확 와닿는 게 15년 동안 0.45개 정도. 맞아요. 요 정도가 딱 하면은 30년이 대비된다. 근데 이것도 보수적인 거다. 왜냐하면 4%를 적용했으니까. 맞아요. 와. 4%를 적용했다. 0.45개 정도면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도 비유해 주셨지만 근데 나는 좀 뭐 골프도 쳐야 되고 차퍼리가 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여행도 다녀야 되고. 네네. 그러면 뭐 난 한 달에 지금 기준으로 300이 아니라 600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겐사 심플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곱하기 2로 해서 0.9개. 그래서 한 개 정도를 상징적으로 확보하면 되게 안정적인 노후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15년밖에 안 걸리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아야 되는 걸로 한대 받아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러고 그냥 비트코인을 꾸준히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비트코인을 그냥 투자해서는 어렵겠다. 그래서 갑자기 알트코인 들어가서 더 수익을 내 가지고 비트코인을 갈아타려고. 근데 알트코인 들어갔다가 뭐 원금도 잃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은 수량이 필요하진 않다. 비트코인의 어떤 장기적 성장률을 가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가지면 마음도 조금 푸근하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응달 제가 보시는 분들은 특히 하시는 고래동망이나 훨씬 더 많이 갖고 계시죠. 0.5개 정도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작년 초부터 네. 해서 많이 또 강조를 하셨고 ETF 승인된 직후부터 그때는 한 4천만 원 정도 했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때 좀 사고 이렇게 했으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또 막 무리해서 이미 많이 모아 있는데 막 다른 거 못 팔아야 되냐고 막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거죠. 맞아요. 15년 동안. 네. 그래서 이번에 비트세이빙에서 좋은 캠페인을 또 펼치시더라고요. 비트코인 2년 모으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세이빙 서비스는 또 많은 분들 아실 텐데 비트코인을 스마트하게 적립식 투자를 해주는 서비스이잖아요. 202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되게 겨울 또 몇 번 겪고 꾸준히 그래서 비트세이빙 통해서 자동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적립식 투자를 좀 하신 분들은 수익도 되게 많이 거두고 하셨거든요. 이게 보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기계가 자동화해서 도와주긴 합니다만
그런 건 업비트도 있고 뭐 코인원도 있고 해주잖아요. 근데 결국 시장이 하락하거나 또 혼자 하다 보면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꾸준히 길게 안 되는 거죠.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함께 해야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또 장기 투자를 하면서 스터디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서로 이제 어떤 정보 좀 공유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연말이고 또 내년 연초고 하니까 그 연말과 연초에 이렇게 새롭게 건강 계획 세우듯이 재테크 계획 세우듯이 마음을 다잡잖아요. 2년 플랜을 조금 패키지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신청하신 분들이 함께 정보 공유하고 학습도 하고 네. 또 2년짜리 적립식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좀 쓰면서 2년간 잘 모아갈 수 있는 그래서 좀 기획을 해보게 된 거예요. 왜 2년이냐면 물론 뭐 4년 플랜, 10년 플랜 좋긴 합니다만 너무 일단 멀고 너무 목표가 길면은 시작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적다고 짧게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6개월 플랜 한다고 무조건 수익 본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그 최접점을 찾다 보니 2년이었고요. 왜 2년을 좀 더 했냐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나 갖고 왔는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통계적인 데이터인데요. 2년이라는 시간이 왜 되게 압도적으로 강력을 하냐면 기간을 한 10년치 2016년부터 2024년도 11월까지 거의 한 뭐 3,000일 정도 되는 기간을 어떤 우리가 뭐 시장 분석에서 특정 시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임의의 날에 아무 때나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중에 몇 명이 일정 기간 지났을 때 수익을 내고 있을까 이거거든요. 임의로 그냥 적립 투자를 아무 날에나 시작했다 하더라도 2년이 되는 시점에 2년 안에 수익을 50% 이상 거둘 확률이 84%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100명 중에 84명은 2년 안에 50% 수익률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그냥 하더라도. 근데 시작 시점을 또 좀 더 분석해서 잘 들어가면 훨씬 더 높겠죠. 2년 안에 이 100%라는 수익률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100명 중에 71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요. 2배 수익률. 그러니까 이 적립식 투자의 힘이 되게 강한 거예요. 꾸준히만 하면. 저희 이용자가 15,000명 되고 이미 전체 이용 금액이 한 600억 정도 되고 하니까 많은 통계 데이터들이 있는데 보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 시기잖아요. 20% 빠지고 2022년도 같은 시기 이런 시기에 그냥 중간에 멈춰요. 그러니까 막 올해 그 예를 들어서 10월달 9월달에 가장 많이 시작하는 시기가 그때 그런 시기거든요. 뉴스 좋은 거 나오고 곧 2억 갈 것 같고 막 시작을 했는데 한 3개월 했는데 마이너스 20%인 거야. 요 시기를 계속 가주는 힘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런 힘들이 함께 가면 가능하니까 그래서 요걸 좀 기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놈의 비트코인 함께 만족할 수 있다. 2년만 모아보자는 거고 혜택을 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다 설계를 했어요. 2년 이용권 또 거의 한 40% 할인해서 선착순 인원만 제공을 하고 그리고 공부가 또 중요하니까 우리 운구 대표님이 또 책도 많이 또 서포트 해주셔가지고 2권까지 줄 수 있게 됐어요. 두 책도 한 57,000원 상당의 책도 드리고 내년에 투자 세미나를 열면 거기도 오프라인으로 또 초대도 드리고 정기적으로 시장 브리핑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시작은 쉬워 보여도 꾸준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비트 세이빙 기능이 그런 것 잘하기 위한 기능이 설계돼 있어요. 기본 저금통도 있고요. 운구 대표님 잘 쓰시는 스마트 저금통도 있고 그러니까 AI가 자동으로 구매 비중을 좀 조절해 주는 거고 하락할 때만 사는 이제 물타기와 같은 요게 최근에 또 많이 사가지고 인기 좋더라고요. 본인이 목표 수익률 정해두면 자동으로 매도를 해주는 기능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앞으로도 저 열심히 많이 일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도 많이 추가되겠죠. 모든 걸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는 패키지를 만들어 본 거고요. 다행히 이제 초반에 많이 이용해 주셔가지고 100명 선착순인데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원래 1월 말까지로 했는데 되게 빨리 끝나가지고 그래도 12월 안에는 뭐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면 좋습니다. 비용이 크지도 않으니까요. 본인은 이거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업비트나 다른 데 이용하셔도 되고. 근데 분명히 이 기간을 이렇게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타이밍이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맞아요. 지금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지금 시작하면은 아까 확률이 2년 동안 100% 수익률을 겪는데
70%가 넘는다. 네, 맞아요. 그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랜덤으로 해도 그 정도니까 시기를 그러니까 과거에 요런 시기에만 따로 모아보면 훨씬 더 높죠. 그럴 것 같아요. 높죠. 가장 조금 안 좋은 시기가 가장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아, 시장이 되게 연속으로 좋을 때 있잖아요. 뭐 올해 상반기, 작년도 좋았고 계속 좋아진 상태. 근데 이때가 가장 투자하고 싶은 시기이긴 한데 그때가 들어가면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조정이 되니까 좀 이제 힘든 시기이기도 하죠. 2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2년 뒤에 같이 수익을 딱 이렇게 보고. 이 영상이 성지가 될 겁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는 그 이더리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톱니의 말을 좀 인용하면, 톱니는 그 되게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비트코인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이더리움 쪽으로 확 관심을 쏟으면서 최근에는 이더리움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까지도 쓰더라고요. 교수님도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시나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네. 비트세이빙에도 이더리움까지는 투자하도록 돼 있고 뭐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는 정도는 좀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더리움이 보시면 여기 딱 언제 날짜냐면 11월 말 기준인데 보면 이더리움이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이 한 81% 성장할 동안 지난 고점 대비죠. 마이너스 26%예요 지금. 이 수년 동안 비트코인이 전부 성장할 동안 이더리움 전부 빠졌으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 기존의 시장에서 보는 어떤 펀더멘털이나 심리는 되게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좀 재평가가 필요하다 사실은 앞으로 흐름들을 봤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위에 얘기했던 중립적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얘도. 그러니까 중립적인 이제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에인데 저는 가장 강력하게 보는 게 두 페이지로 좀 정리가 좀 돼 있긴 한데 이거 외부 이제 강의 나갈 때 썼던 내용인데요. 아마 대표님도 아마 공감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는 환경이 앞으로 커진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요. 굉장히 빠르게 커진다라고 생각할 거고 거기에 뭐 빅테크들도 다 이제 들어오는 거죠. 뭐 구글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들었던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는데 어디가 가장 많은 발행하는 플랫폼이 될 거냐. 우리가 토큰 자산화가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하는데 토큰 자산화가 될 때 어느 플랫폼이 가장 수혜를 받을 거냐.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질문과도 비슷하냐면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앱들이 다 출시가 되는데 그 앱이 어디 위에서 많이 출시가 될 거냐. iOS에서 많이 출시되고 안드로이드 출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 플랫폼 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거의 2개로 되지만 그때는 또 여러 개 좀 더 있지 않았나요? 삼성도 뭐 내고 네, 맞아요. 받아?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앱이 되고 야, 삼성이 앱을 담는 플랫폼을 냈어. OS를 냈어. 이 무조건 되겠다. 앱은 많아질 거니까. 그렇다고 삼성 그걸 딱 고르면 잘못된 선택인 거잖아요. 결국 어느 플랫폼을 많이 활용할 거냐를 우리가 나름의 어떤 인사이트 통찰로 골라내야 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돌아가 보면 결국 이더리움이라고 되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데 현재는 이 정도예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53%는 이더리움에서 발행돼요. 토큰화된 자산. 보통 지금은 거의 금융 자산들이 많거든요. 뭐 국채나 85%가 이더리움에서 발행이 돼요. 그럼 왜 이더리움을 쓸까 이런 고민 좀 들잖아요. 네. 다른 게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뭐 솔라나도 있고 뭐 등등 나오면 더 쓰지 않을까. 아래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이 디지털 금융 환경,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된 자산이 많아질 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더리움을 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결국 이게 조금 더 빠르고 안 빠르고 중요하진 않거든요. 토큰화된 자산 올리거나 할 때 수조 원대 자산을 올려야 되는데 안정성이 중요한 거죠. 보안성. 결코 멈추지 않는 이제 어떤 보안성 네트워크가 그게 결국은 이제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강하고요. 두 번째가 이게 되게 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이나 디파이 앱들 보면 이미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토큰화된 자산이 가장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머니 레고라고 하는 개념. 이 결합성인 결국은 A라는 자산을 토큰화 시키면 그 A라는 자산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어느 앱에 들어가면 이걸 예치를 할 수도 있고 어느 앱에 들어가면 이거를 대출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앱에 들어가면 탈중앙 거래소에서 거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자산을 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디파이 탈중앙화된 앱에서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할 때 뭐 발행사에 서로 뭐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같은 이제 네트워크를 쓰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머니 레고를 하는 결합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걸 같이 활용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건데 이더리움도 탈중앙화된 공공재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 중립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가 하더라도 본인 네트워크를 하더라도 본인 블록체인을 만들더라도
이더리움을 이제 함께 활용하는 형태로 가는 것들이 이제 활용되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이더리움은 중요성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근데 뭐 지금도 가격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적으로 반영되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비트마인을 턴리가 그렇게 배팅하는 이유도 이 관점에서 결국 이더리움이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5%가 목표던데 보니까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존하는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이더리움을 좀 쫓아오기에는 아직 조금 어렵다. 제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거는 아마 3번일 것 같고요. 결국 새로운 블록체인이 아주 빠르고 하더라도 뭐 특정 기업이나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기 되게 힘들거든요. 노드 운영에 있어서. 그게 가장 이제 이더리움이 압도적인 거죠. 3번이고 2번은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이제 많이 쓰게 될 거고 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이 있다면 어디에다 투자를 하시겠어요? 비트마인이랑? 네, 아니면 이더리움 사모으는 회사랑 이더리움이랑. 네, 아니면 몇 대 몇도 좋고. 저는 이더리움을 사모을 것 같은데 비트마인을 해서 비트마인 주가가 더 많이 오르면 또 프리미엄이나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비트마인도 결국 이더리움이 올라야지 비트마인도 올라가는 거니까 서로 상관성이 되게 높잖아요. 높은데 결국 경영에 대한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영에 대한 변수 때문에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경영자가 엉뚱한 짓을 해서 더 까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변수를 굳이 더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비트코인과 MSTR이랑도 좀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그러면은 궁금해지는 게 교수님은 비트코인하고 MSTR에 만약에 둘 중에 투자를 하나 고른다고 하면 여기도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걸 고르시겠어요? 네, 맞아요. MSTR을 해서 좀 더 많이 벌 수는 있죠. 근데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결국 이제 나의 온전한 자산으로 확보하는 건데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MSTR 같은 경우도 하나의 금융 상품이니까 그 부분 충족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MSTR이 안 될 것 같다라기보다는 그 상대편의 비교를 비트코인과 MSTR 비교를 하다 보니 비트코인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비트코인을 그냥 뭐 개인 지갑이나 보유하기 또 어려우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뭐 MSTR도 괜찮고 저는 MSTR 자체는 되게 한 5년 10년 지나면 엄청난 평가를 받는 완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을 하고 안착을 한 이런 기업을 평가받지 않을까. 파산하진 않을까요? 파산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이 같이 파산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현재 구조 봤을 때 파산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가장 이게 위험한 가능성인데 한 지금 몇 개 70만 개 보유하고 있잖아요. 많이 보여야죠. 해킹을 당하면 그게 가장 큰 뭔가 예측하기 힘든 각가지 분산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할 테지만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이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리고 어떤 해커도 동기가 되죠. 그 정도 수량이면. 그러네요.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율은 내가 만약에 100 정도 투자한다 했을 때 몇 % 정도씩 나누면 좋을까요? 저는 그 예전에 계속 이제 했을 때 8대2 정도 말씀드렸고요. 근데 2026년도를 봤을 땐 조금 더 이더리움의 비중을 저는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돈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자산을 그렇게 포트를 바꾸는 생각은 없고요. 만약에 새롭게 비트코인 사모은다. 이더리움 사모은다 해서는 저는 한 뭐 6대4 또는 5대5까지도 내년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되잖아요. 그렇죠. 스테이킹도 하는 게 좋은가요? 스테이킹은 연 한 3% 정도 이자 주잖아요. 하는 게 좋죠. 하는 게 좋은데 편하게 하려면 거래소에 좀 제공하고 있거든요. 업비트나 이런 데 보면 2.5% 주는 것 같더라고요. 코인원은 한 4%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럼 좀 묶이게 되는 게 좀 있죠, 기간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개인 지갑을 활용해서 그런 이제 탈중앙화된 이제 서비스들, 뭐 리도 파이낸스 맞나? 리도 파이낸스나 이런 데 직접 하면 되는데 제 성향은 하긴 하는데 그 전체는 다 안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거래소에 두는 거는 거래소에 문제 일으킬 리스크가 있고. 스테이킹하고 거래소에 있잖아요.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혹시 교수님께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투자가 아니라 공부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알트. 요즘에 보니까 비트와이즈에서는 그 10개를 모아가지고 ETF도 만들었더라고요. 비트W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또 주식시장에서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비트 이더 외에도 또 좀 주목하고 있으신 게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특히 올해도 그랬고 내년까지도 알트코인에 대한 센티멘트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결국은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앞으로 커지는 게 뭐냐, 스테이블 코인과 뭐 RW 시장 커진다, 시장 보는 거는 기본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됐을 때 어디가 가장 수혜를 입을 거냐, 그게 이더리움인데, 물론 이제 뭐 RW에도 한두 단계 더 들어가다 보면 뭐 온도 파이낸스나 이런 RW 해주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 나오는데요. 그 플랫폼이 되게 가치 있고 이렇게 하는 거랑 플랫폼 토큰의 가치가 가격이죠. 가격이 반영되는 거랑은 확실히 괴리감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그 플랫폼이 좋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그 토큰의 가격이 그 괴리감이 너무 커가지고 눈여겨보는 플랫폼이 있냐라는 얘기는 가격적으로 특정 코인이 괜찮은 플랫폼이 있냐 이 질문과 비슷한데,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아직 저는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많은 뷰를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려고 한다. 비트 이더만으로 충분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더리움도 똑같이 DCA 하면 되나요? 비트 세이빙 이용해서? 이더리움도 좋죠. 수확하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수확하기. 예,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 정해두면은 자동으로 매도해주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 또 한 30에서 50% 정도는 보통 많이 변동성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600 갔다가 300 터치하고 올라왔잖아요. 네. 요 기간에 계속 꾸준히 하면 이게 한 뭐 30%, 40% 떨어졌다 다시 원금에 오더라도 수익률이 한 20% 정도 나거든요. 목표 수익률을 설정을 해두고 자동 매도를 해주는 거를 잘 활용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변동성이 좀 크고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까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비트랑 이더가 좋다고 해도 모든 돈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암호화폐 쪽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 뭐 미국 주식등까지 고려하면 전체 자산의 한 몇 % 정도? 암호화폐에 들어가면은 좀 적당하다고 보세요. 근데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겠네요. 네. 저는 부동산보다 비트코인이 당연히 수익률도 수익률인데 여러 면에서 더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부동산과 비트코인 굳이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수익성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비중이 높아요. 높은데 여전히 변동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올해도 아까 봤던 20% 빠졌고 많이 빠져 30에서 50% 빠질 수 있잖아요. 그 변동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 감당만 할 수 있으면 5년 10년을 봤을 때 월등 좋은 자산이니까 이제 좋잖아요. 저는 뭐 이미 자산의 실제로 상당수가 비트코인 베이스로 되어 있어서 다른 자산과 나누는 게 오히려 다른 주식이나 이런 자산들이 좀 작아요. 소규모로 계속 꾸준히 DC하고 있는 주식들도 있고 한데 그 자산 상대적으로 되게 적죠.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을 견딜 수 있다. 5년 10년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 그러면은 비트가 좋다. 맞아요. 네네. 그게 딱 전제겠네요. 예. 이게 이제 연평균 성장률을 했을 때 좋고, 필요할 때 팔아쓰기도 좋고요. 필요할 때 안 팔고 뭐 담보대출 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근데 아직 그 신뢰가 이만큼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뭐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은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에 우리 뭐 일단 기관들은 1에서 5% 정도를 얘기하는데, 개인들은 5에서 10%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놓는 게 보험 차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험, 여러 가지에 대한 보험인 거죠. 지정학적인 상황의 보험일 수도 있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보험일 수도 있고, 가치 저장에 대한 통화가치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보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 비중을 비트코인으로 잘 설계를 해놓는 거, 최소한 이거는 이제 너무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많은 비중을 가져가는 거는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공부하시면은 가능한. 저는 그 변동성을 충분히 겪을 수 있고 감안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나 이런 것들을 가능한 거고. 네. 그 저축성 보험 느낌 좋은 것 같아요. 인정. 네. 맞아요. 근데 보험인데 확실히 그 깨지만 않으면 나중에 많이 돌려주는 거죠. 원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너무 비트코인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인생의 보험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격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와 봤는데 너무 좋고 유익한 말씀, 노후까지 대비할 수 있는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응달 책방 나와서 연말에 또 나왔네요. 이렇게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 변동성이 있어요, 연도별로는. 근데 비트코인은 오늘 뭐 2년 플랜도 얘기 드리긴 했지만 좀 장기적으로 한 3년, 4년 이렇게 장기적 플랜으로 보고 그 지점의 타겟가를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그
그리고 또 어떤 면은 저는 이거를 자산을 원화로 환산해서 생각하는 거를 잘 생각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개수 단위로만 생각을 해요. 몇 개가 있고 어느 기간에 이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멘탈 관리에 좋은 것 같아요. 변동성이 있을 때.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은 중요한 자산이고 꾸준히 모아가야 되는 자산이고 장기적으로 2030년, 2035년도에는 우리가 오늘 쭉 얘기한 그 정도 가격까지 갈 수 있는 자산이다. 이 정도를 기억하면서 잘 모아가시는 전략을 하면 분명히 아마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트세이빙의 2년 모으기 그것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세이빙의 이장우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